좀 어렵습니까? 재밌죠? 다행입니다. 재밌으면. 자, 계속 중요한 내용을 열심히 다뤄보도록 합시다. 갔다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막 그래요. 165조. 중요한 끝나고 시간 남으면 이걸 할 거예요. 시간 안 남으면 안 할 거고요. 자, 165쪽에 갑니다. 165쪽에 오시면 이제 두 번째 거래 사례 비교법 하는 게 있습니다. 원가법 했고요.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게 뭐냐?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걸 볼 건데요. 이름에 딱 답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감을 잡으면 되냐면 이 부동산이 얼마인지 감정평가할까요? 이걸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평가할 때 우리는 위원가법은 요거 똑같은 걸 만들어서 감가를 계산했잖아요. 근데 이제 비교 방식은 뭐냐? 요 얼마인지 평가할 때 요거하고 비슷한 거 예를 들어 봅시다. 이렇게 이런 느낌이겠죠? 자, 여기 우리 동네가 있으면 우리 동네 막 이 원룸촌이야. 막 원룸 있어 이렇게 원룸인데 이 원룸 우리 거예요. 이게 얼마인지 내가 평가해 보고 싶어요. 근데 요즘에서 얘가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이게 만약에 이 3년 9억에 매매가 됐어. 예를 들어. 우리가 똑같은 건 아니잖아. 그럼 요게 매매 사례, 거래 사례요. 요걸 가져와요.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매매된 사례, 그래서 이걸 거래 사례라고 말합니다. 여기 9억이다, 그죠? 요걸 가져오는데 이게 우리하고 똑같지는 않잖아요. 좀 비슷한 거죠? 같은 이제 비슷한 거라면 똑같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차이를 네 가지를 비교해요. 이름은 우리가 그 거래사 비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보다 비슷한 거래사를 가져와서 요걸 비교를 해요. 네 가지를 가지고 비교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사, 시, 지, 개 이렇게 됩니다. 네 가지 가지고 비교하는데 첫 번째 사라는 건 뭐냐 하면은 사정, 보정이에요. 얘는 어떤 개념이냐면 말 그대로 특수한 사정을 보정, 수정한다 이 뜻이에요. 이게 9억에 팔렸잖아요. 그런데 이 9억이 어떻게 팔렸냐 하면은 원래는 9억보다 시세가 안 돼. 그런데 9억을 내놓자마자 잘 모르고 어떤 사람이 잘못 알고 사버린 거다. 시세는 8억 5천인데.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죠? 그렇게 특수한 사정이, 즉, 이 동네에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원룸 사라고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자 바로 탁 사버린 거다. 근데 시세보다 좀 높게, 5천만 원 높게. 그럼 5천만 원 낮추어 이렇게 나오겠죠? 그게 사정, 보정. 아시겠죠? 이렇게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이걸 계산한다. 두 번째, 시라는 건 뭐냐면 시점 수정입니다. 시점 수정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게 3년 전에 매매됐다 그랬죠? 3년 전에 9억에 팔렸잖아요. 이게 9억이면 되고 3년 전에 9억에 팔렸잖아요. 3년 동안에 금액이 좀 변하지 않았을까? 3년 사이에 한 5% 정도 인상이 됐대. 그럼 여기다 5% 더해주면 우리께 나오겠죠? 그걸 조정합니다. 그게 시점, 시간을 추정한다. 시점 수정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라는 걸 뭐냐면 지역 요인을 분석해요. 이게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느냐 하면 지금은 얘와 얘가 지금 같은 동네에 있죠. 지역 요인이 같죠? 그럴 때는 지역 분석을 안 해도 돼요. 이때 우리 뭐라고 말하냐?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에서 사례를 가져왔죠. 사례를 인근에서 가져왔잖아. 속한. 그럴 때는 안 해도 된다고. 아시겠죠? 그런데 유사는 다른 동네이잖아요. 이럴 때는 비교를 해야 됩니다. 즉, 인근 지역에서 만약에 인근 지역에서 가져왔잖아. 그럼 안 해도 된다고. 쌤, 이것도 위에도 맞아. 만약에 이것도 특수한 사정이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시간 차이가 안 나면 안 해도 돼요. 지역이 비슷하면 안 해도 돼요. 다르니까 하는 거예요. 특수한 사정이 있으니까 계산하고, 시간 차이 나니까 계산하고, 지역 차이 나니까 계산하고.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개라는 건 뭐냐? 개별 요인을 분석합니다. 개별 요인은 뭐냐? 요 둘의 개별적인 차이인데요. 얘보다 우리가 자재를 좀 좋은 거 썼어. 얘보다 우리가 원룸 개수가 방이 2개 많아. 느낌 아시겠죠? 이런 것들 쭉 계산한다. 그걸 개별 요인을 분석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 따라할게요. 따라합니다. 사시찌개면 오늘 우리 점심 메뉴입니다. 다시 사시찌개면 한 번 더 사시찌개면 이게서 선생님 왜 면은 없는데 왜 합니까? 여기다가 면적까지 비교를 해줘야 돼. 근데 법규 이 감수별 규칙 법규에는 여기까지 나와 있어.
근데 가끔 계산 문제 면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는 그 건물 면적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 우리는 120제곱. 우리 20% 더 해야 되겠죠? 이 계산해야 된다. 요까지 계산해 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감 잡히나요? 요렇게 계산한다. 아, 그러니까 요거는 어찌 보니까 굉장히 간단하네요. 거래사례비교법은 이 부동산 비슷한 거래 사례를 가져와서 요거하고 비교하는데 사시지계면을 비교하면 되는군요. 네. 요걸 비교하면 끝. 요런 느낌. 그래서 교재 한번 볼게요. 165쪽입니다. 동그라미 1번.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 동그라미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동그라미, 시점 수정 동그라미, 가치 형성인 동그라미. 쌤, 사정 보정, 시점 수정 맞는데요. 지역 개별 없네요. 가치 형성인 형이라면 뭐죠? 일지계. 일반 없었네요. 일반은 지역으로 흡수가 되어버려서 그래요. 알겠죠? 좀 어려운데 이걸 일반 요인의 지역화라고 말합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몰라도 됩니다.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감정평가 시험에 가끔 나오긴 하는데 즉 일반 요인은 지역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반 요인이 지역화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계하면 이게 형성 요인 된 거죠. 그러면 사시 형성해서 이거 다 된 겁니다.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 방법을 말한다. 여기까지 밑줄.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법규 내용을 봤는데 이게 지금 밑줄 중에 법규 내용이에요. 법규 내용하고 똑같죠? 밑에 공식 있잖아요. 공식도 똑같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 사례나 사실치기 하는 거 똑같잖아요. 이렇게 그대로 간다라고 봅니다. 즉 결론은 뭐냐? 거래 사례 비교법은 언제나 이렇게 거래 사례에다가 사실치기 하는데 이때 주의할 거는 우리가 여러분 그 겨울 되면 동태 같은 거 좋아하시죠? 동태탕. 동태탕도 좋아하고 그래야 결혼이 쉬워지는데 제가 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좋아하는데 이게 그만한 게 없잖아 사실 겨울에는. 그보다 맛있는 게 없는데요. 정말 맛있는 진짜 맛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조리를 잘해도 이 동태가 좀 오래됐어. 그러면 좀 냄새가 좀 나고 맛이 좀 안 좋아요. 그런데 뭔가 조리는 못해. 그렇지만 재료가 좋으면 비린 맛도 안 나고 재료가 원래 신선하면 비리지도 않고 그래도 고기는 괜찮아요. 무슨 말 하고 싶으냐? 결국은 음식 맛을 좌우하는 가장 근본은 재료예요. 백종원 선생님 말씀입니다. 재료에다가 조리는 그 다음이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재료가 좋은 게 있으면 그 다음에 좋은 양념을 잘 쓰면 맛있게 되는 거라. 이해하시죠? 재료가 좋아야 되는데 재료가 요거예요. 아무리 양념 쳐본들 재료가 마탱이 갔어. 그럼 이미 이거는 끝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가장 비슷한 재료를 가져와야 돼. 재료. 그래야 재료가 비슷할수록 요거 숫자가 줄어들겠죠? 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자. 그 느낌. 어느 표현이지만 이해하시겠죠? 재료가 중요한데 이 재료를 가져올 때도 거래 사례를 가져올 때도 사실치기 합니다. 어떤 거냐? 이 자료를 가져올 때 우리하고 같은 동네 가져와야 돼요? 너무 동네 가져와야 돼요? 그게 뭐냐? 지역 요인 유사성. 지역이 비슷한 동네. 즉 지역의 유사성. 그 다음에 우리가 원룸입니다. 원룸 가져와야 될까요? 아파트가 와야 될까요? 원룸. 같은 개별 요인의 유사성. 물적 유사성. 비슷한 물건. 그 다음에 이걸 거래를 가져올 때 30년 전에 거래 가져오면 되겠습니까? 그 사이 얼마나 많이 변했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최근 거래? 시간적으로 비슷한 거? 가급적 최근 거래. 가급적 최근 거래. 시간적인 유사성.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사정이 없는 거. 특수화사가 없는 이게 좋은 거잖아요. 사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계산하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인 사정이 없는 거. 혹시 있더라도 사정을 수정할 수 있는 것. 즉 거래 사례도 사시지계로 가져와요. 그게 우리 교재 165쪽 가로 2번에 있습니다. 가로 2번 사례 자료의 선택 기준 밑줄. 1번 위치의 유사성. 그게 뭐냐? 지역 요인입니다. 2번 물적 유사성. 그게 뭐냐? 개별 요인입니다. 3번 시점 수정 가능성. 시간적인 유사성. 요게 시점 수정입니다. 사정 보정 가능성. 그게 사정 보정 요구가 연결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거래 사례도 사시지계로 가져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거래 사례, 우리 부동산 비슷한 걸 가져왔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사시지계를 적용해야 되겠죠? 이거 할 때 밑에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사정 보정 밑줄.
자, 요 사례를 가져와 여기다가 사정 보정할 겁니다. 그럼 사정 보정은 뭐냐? 밑에 밑줄긋습니다. 거래 사례, 거래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재되어 있거나 대표성 있는 매매 사례인 경우에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밑줄.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 특수한 사정,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게 매매가 됐는데 우리 부동산이고요. 이 부동산이 예를 들어 9억에 매매됐어요. 그런데 이게 삼촌이 조카에게 팔았어. 삼촌이 조카한테 팔면서 좀 저렴하게 한 3천만 원 깎아줬어. 이게 여기서 말하는 뭐죠? 거래 당사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입니다. 또는 이렇게 해줘. 급하게 팔면서 2천만 원 싸게 팔고 왔어. 이게 여기서 말하는 개별적인 동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성이 없는 거래라는 것은 뭐냐? 이걸 샀는데 산 사람이 아까 시세를 모르고 잘못 살 수 있겠죠. 그죠? 모든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잖아. 시세는 9억 안 해. 8억밖에 안 해. 근데 이 사람이 시세를 잘못 알고 착각해가지고 검색을 잘못하고 온 거야. 자기가 인터넷에. 그래서 이번에 8억인데 시세를 9억으로 알고 보니까 9억에 바로 사버린 거야. 그럼 이건 대표성이 없는 거래가 되겠죠. 이럴 때는 다시 계산해 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수정하는 걸 뭐라 그러냐? 사정보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 느낌인데, 자, 밑에 분수 공식이 하나 있잖아요. 요거 동그라미 해놓으셔야 됩니다. 분수 공식을 볼게요. 분수 공식 보시니까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분모는 뭐라 나오죠? 사례. 분자는 대사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걸 좀 잘 살펴보아야 돼. 요거는 문제 풀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긴 할 겁니다. 얘는 어떤 분수냐면은 비교한단 말이야. 비교할 때 거래 사례를 비교으로 대상을 계산할 거예요. 자, 분수 공식이 제가 말하면서 항상 알고 싶은 걸 어디 보낸다 그랬죠? 위로. 우리는 알고 싶은 게 대상이잖아. 이걸 알고 싶은 게 항상 위로 가는 겁니다. 외우기 어려우면 이렇게 합니다. 사례 대상인데 상은 밑에 하는 위에 있겠죠? 당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외워도 되고 여하튼 구하고장 위에 간다. 그래서 사례 가지고 대상을 구하는 이런 구조다. 좀 이따 문제 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갑니다. 자, 가로 4번입니다. 사정보조 이걸 가로 4번에 시점수 밑줄 것이고 거래 사례 가격을 기준 시점수로 정상화는 기준 시점으로 정상화 밑줄. 자, 이건 뭐냐? 이게 3년 전에 거래됐다 그랬잖아요. 3년 전 거래를 현재 시점으로 만들 거예요. 현재가 아니고 감정평가 지금 시점. 무슨 시점? 기준 시점으로 정상화해요. 이게 어려우시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기준 시점으로 오는 거예요. 기준 시점이 가는 거는 절대로 없어요. 즉 매매 시점,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정상화합니다. 이해하시겠나요? 매매 시점,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정상화하는 거예요. 기준이 가는 건 없다고.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딱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공식에 대해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지역요인 개별요인 봅니다. 지역요인 개별요인은 동그라미 2번 밑줄. 사례부동산이 인근 지역이면 지역요인을 비교하지 않음. 3번 사례원의 유사지역이면 지역요인 비교함. 요거 밑줄. 아까 설명한 겁니다. 인근은 지역이 같잖아. 할 필요 없고 유사는 지역이 다르죠.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프린트물 10번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푸는지 한번 요런 걸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풀 거냐면 10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대상 부동산의 비중 가액을 구하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례 부동산은 3억에 거래되었으며 거래 당시에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지 않았다. 사례 부동산 얼마에 거래됐다고요? 여기다 3억 합니다. 곱하기 여기에다가 요걸 적용하면 이게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3억에다가 사시찌개 적용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보니까 특수한 사정 없다 그랬죠? 요거는 없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봅니다. 거래 시점은 2022년 5월, 기준 시점은 2023년 5월. 3년 지났죠? 3년 동안에 가격이 얼마 올랐대요? 5%.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100분의 105 합니다. 100분의 105. 쌤, 1.05 하면 될까요? 이 마음대로 하세요. 같은 말이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같은 거잖아요. 그런 거 제재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1.0을 곱하든 100분의 105 하든 같은 말이니까. 근데 저는 분수식이 편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2장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역 요인은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보다 10%를 시켰다. 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걸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요게 선생님마다 다 말하는 게 달라요. 제 말을 잘 들으시면 더 쉬워요. 어떻게 하느냐? 요걸
이렇게 100분의 100으로 딱 놓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잘 보고 사례에 관하면 밑에다가 더하기 빼기네요. 대상이면 위에다가 더하기 빼기 합니다. 다시 100분의 100을 놓고 사례면은 밑에다가 더하기 빼기, 대상이면 위에다, 그게 요거예요. 자, 그럼 밑에 볼게요. 지역 요인은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 대상 부동산 속한 지역보다 10%에서 헷갈리죠? 저는 어릴 때 공부가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서 A가 B보다 크면 저는 A가 큰지 B가 큰지 헷갈려요. 나만 그런 거 아닐걸? 있을걸? 그래서 저는 본능적으로 보다를 지워버립니다. 뭐냐? A는 B보다 크다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안 봐요. A가 크다. A는 크다. 그러면 편해. 나만 그런 건 아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보다 10% 열세다. 자, 그럴게요. 사례 부동산이 10% 열세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볼게요. 사례 부동산이 10% 열세다. 사례 부동산이 어디에다가 밑에다가 열세니까 더한다 뺀다. 그래서 여기다 10%를 뺍니다.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대상이면 위에다가 아셨죠? 곱하기.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은 대상 부동산이 사례보다 15% 우세다. 자, 볼게요. 대상이 건너뛰고 15% 우세다. 대상이 그랬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100분의 100 한 다음에 얘는 대상이잖아요. 위에다가. 제 말 이해하시겠죠? 위에다가 15% 우세니까 15% 어떻게 한다? 더합니다. 115. 요게 문제 푸는 식이에요. 끝. 간다. 요건 그거 말하는 거네. 문제에서 사례 맨 밑에다 더하기 빼기. 혹시 헷갈리니까 하나만 더 예를 들어주세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대상이 사례보다 5% 열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100분의 100 놓고 대상이 5% 열세잖아. 이거 보지 말고 그죠? 대상이 5% 열세잖아요. 대상이 밑에다 위에다가 5% 열세니까 5%를 빼 95. 이게 식이에요. 됐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은 이건 100은 소수로 1이잖아요. 안 해도 돼요. 100은 안 해도 되는데 나머지를 계산할 거란 말이에요. 이 3억에다가 위에 있는 거는 곱해요. 1.05. 밑에 있으면 나눠요. 즉, 그 3억에다가 1.05는 뭐라고? 곱하고 0.9는 나누고 1.15는 다시 곱하고 어떻게 하냐? 1.05 곱하고 0.9 나누고 1.15 곱하면 답이 나와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지금 하는 게 제일 편한 방법입니다. 더 쉬운 방법에서 이대로 그냥 하세요. 아셨죠? 가장 편한 방법이니까. 자, 계산하면 정답은 몇 번 나오죠? 2번 나온다, 그죠? 이렇게 답이 나온 거예요. 수업은 계산을 못해서 계산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내가 이 식을 못 적는 거다. 식을 못 적으면 계산이 안 되는 거지. 계산은 계산기 하지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답은 그래서 2번 이렇게 나옵니다. 선생님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마음 압니다. 자, 우리는 이 문제를 저랑 같이 앞으로 10문제 이상 풀 거예요. 지금까지 안 풀었잖아요. 지금까지 기존에 했으니까. 지금부터 저는 이 문제 10문제 풀 거야. 그래도 모르면 나도 이제 모릅니다. 10개를 푸는데 모르는 건 내 잘못 아니잖아, 이제. 그죠? 이제 한 문제 풀었는데 앞으로 이거 10개 풀어요. 진짜. 오늘 하나 더 풀 겁니다. 오른쪽에 11분도 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벌써 2개 풀어요. 그럼 또 기출문제부터 몇 개 풀겠죠? 그렇게 하면 10개 쉽게 풉니다. 그래도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거 연습을 해서 이걸 내 걸로 만드셔야 돼. 시험에 잘 나옵니까? 대빵 잘 나옵니다.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하는 용을 익히셔서 그대로 푸시면 되는데 요령은 요거였죠. 우리 동그라미 했지 아까. 요약지 요거 동그라미 했잖아요. 요것만 알면 되는 거라고요. 그럼 끝난 거예요. 요렇게 계산한다라고. 요거 지워도 되겠죠 이제? 시계는 다 적었으니까. 답은 2번이죠. 2번 4억 25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2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건 씌워도 되겠죠 이제? 시간 이렇게 지우시고 이제 됐어요. 이제 요약집 다시 왔다 갔다 죄송 오늘 할 수 없습니다. 요약집 다시 돌아옵니다. 몇 쪽이냐? 166쪽 볼 겁니다. 이게 뭘 볼 거냐?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방법을 볼 거예요. 이제 우리는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방법을 볼 건데요. 이 공시지가 기준법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거래 사례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공시지가니까 당연히 토지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지가 지금 토지입니다. 토지가 얼마냐 평가할 때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때 여기는 뭘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와 똑같이 4, 시, 지, 개 하면 됩니다. 그 비교함수 똑같은 건데 여기서 좀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살짝 주의하는데 이름에 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거래사를 비교하느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느냐 그 차이인데 원리는 똑같은 개념인데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기에는 반드시 표준지가 들어옵니다. 따라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법. 다시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법. 그럼 이걸 공시지가라고 말하겠지만 아무거나 다 들어온다고 생각해. 우리가 공시지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고 개별 공시지가가 있는데 여기는 반드시 표준지 공시지가만 들어옵니다. 반드시. 개별은 절대 못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명확하게.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법 이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차이고요. 두 번째 사정 보정이 없습니다. 나머지 시, 지, 개는 똑같아요. 이거 똑같습니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똑같는데 사정 보정 왜 없어요? 자 우리가 공시지가 기준법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전국에는 굉장히 많은 토지가 있습니다. 이걸 정부는 100개 중에 하나를 표준지로 지정합니다. 왜 말랐고 요거 가지고 나머지 토지 계산하라고. 요게 표준지 공시지가예요. 예를 들어서 요게 10만 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지정할 때 표준지를 계산할 때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계산할 때 100개 중에 하나를 고르기 때문에 제일 특수한 사정이 없는 것, 제일 상태가 요즘에서 보통적인 거, 높은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주변에 가장 보편적인 표준이 되는 보통되는 토지, 이걸 표준지로 선정해요. 그럼 만약에 경사가 좀 많이 심하다는 그건 안 해.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안 한다 이 말이지. 왜? 100개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표준지는 특수한 사정에서 표준지 선정을 안 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히 요거는 없어요. 그럼 이게 표준지에다가 시지개를 적용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어떤 개념인지 보도록 할게요. 166쪽입니다. 동그라미 1번 맨 밑에입니다. 감정평가 대상이 된 토지와 가층 수용이 각각나 비슷하고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 동그라미 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에 맞게 시점 수용 동그라미, 지역 요인 동그라미, 개별 요인 동그라미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 방법을 말한다. 이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자, 포인트는 뭐죠? 표준지 공시지가를 시지개 이게 동그라미 했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요렇게 문제를 푼다 이런 겁니다. 오른쪽에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할 겁니다. 제가 이 요약집에 좀 내용을 많이 넣어놨어 그런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지금 말은 어려우니까 언젠가는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본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우리. 선생님, 요것도 이 방법 합니까? 네,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느냐? 자, 여기도 구하고자 하는 게 대상이죠. 대상 위로 갑니다. 그러면 분모는 뭐가 들어가냐? 분모는 표준이 들어오면 돼요. 그럼 이렇게 나머지 똑같아. 그건 사례 대신에 표준이 들어오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똑같다. 그런데 요거는 대부분 식이 만들기가 쉬워요.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대상 토지의 가액을 구하면 얼마입니까? 표준지 공시지가 얼마죠? 2만원 곱하기 공시가 2만원 곱하기 인근지역에 있으니까 할 필요 없죠. 근데 지가 상승이 몇 프로입니까? 5%. 그래서 이거는 100분의 105 1.05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인근에 있으니까 저거는 지역료는 안 해도 되겠죠. 개별료는 봅니다. 가로 조건은 어떻게 하면 되나? 가로 조건은 100분의 90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접근 조건은 100분의 80 하면 됩니다. 선생님 밑에 두 개는 100분의 100 할까요?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안 해도 됩니다. 100분의 100은 큰 숫자니까 그죠? 여기까지 계산하면 바로 답이 뿅 나옵니다. 선생님 그냥 망했잖아요. 표준을 기준으로 개별을 했어. 이거는 항상 이렇게 나와요. 왜? 표준은 100으로 기본적으로 깔아 놓는다고 이렇게. 그래서 식설기가 굉장히 어때요? 쉬워요. 시점수만 좀 생각하면 나머지는 분모가 항상 100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2만에다가 1.05 곱하고 0.9 곱하고 0.8 곱하면 답이 나옵니다. 위에는 곱하고 밑에는 나눈다 그랬죠 아까? 그대로 접목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 나오죠? 몇 번이죠?
1번 나오겠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게 비교 방식의 계산 문제인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한 해씩 돌아가요. 올해 이거 나오자 내년 이거 번갈아 나와요. 왜? 이게 왜 시험에 잘 나오느냐? 우리나라의 감정평가의 근간이 비교 방식입니다. 가장 중추적인 방법이 비교 방식입니다. 그래서 계산문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비교 방식입니다. 근데 이걸 안 풀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이렇게 감을 좀 잡고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7쪽으로 좀 가도록 할까요? 이거 이제 지우고요. 167쪽 갑니다. 자, 그럼 167쪽에 보시면 다 요약집입니다. 왔다 갔다 해도 할 수 없어요. 이게 효과적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167쪽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이제 요거 수익 환원법 비교 방식을 할 겁니다. 수익환원법을 다루게 될 건데요. 수익환원법의 구조를 좀 이야기할 겁니다. 얘는 이 부동산이 계속해서 얼마냐 감정평가할 때 이 부동산이 장래 산출할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계산을 합니다. 자, 조금 여기서 난이도를 높일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조금 난이도 높이는 게 어려우면 쌤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요거 빼고 여기까지만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당장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오늘은 좀 어렵게 느끼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요 애가 원래 좀 어려워요. 이런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요게 왜 그러냐 이렇게 하면 부동산의 가치가 나오는 이 왜 그런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이 부동산이 얼마짜리냐 10억짜리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수익률이 만약에 5%라고 봅시다. 그럼 10억이 5%하면 얼마죠?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이 뭐냐? 순수익입니다. 순수익이 5천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느낌인지 예를 볼게요.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10억을 맡겼습니다. 이자율이 5%입니다. 그럼 곱하면 1년 이자 얼마 나오죠? 자, 이때 만약에 이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인지 모른다 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나눠야 되겠죠? 어디에서? 순수익에서 뭘? 수익률을. 순수익에서 수익률과 환원율 비슷한 거예요. 순수익에서 수익률을 나누니까 부동산의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제일 대단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알았던 식이 요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부동산이 들어올 임대소득에다가 수익률인 환원율을 나누어주면 부동산의 가치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이걸 우리는 수익환원법. 이걸 환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환원은 투자 파트 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위협이 높을수록 높은 할인율을 정한다. 그걸 그때 이름팔도 쓰고 환원할 때서 이름팔을 그때 할인한다 말하기도 환원한다 말을 쓰기도 해요. 괜히 말했네. 그런 느낌에서 나오는 개념 환원, 할인, 유사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보는데 자, 이 개념은 이해했어요. 그런데 법조문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법조문은 순수익 또는 미래연금을 환원하거나 할인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167쪽 봅시다.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수익환원법이란 대상 물건이 산출하고 기대되는 순수익 동그라미 미래연금은 동그라미 을 환원 동그라미 할인 동그라미 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 방법이다. 요거죠. 순수익이나 미래연금을 환원하거나 할인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요렇게 바뀌면 안 됩니다. 순수익은 뭐 하는 거죠? 환원하고요. 미래연금은 뭐 하는 거죠? 할인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요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안 다룹니다.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것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때 우리는 이 순수익은 뭐고 환원율은 뭐냐 이것만 알면 끝나요. 아시죠? 요것만 배우고 사용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워서 그렇지. 자, 넘겨볼게요. 위에 너무 복잡한 내용이 많습니다. 넘어가시고요. 168쪽에 중간에 순수익 보이나요? 순수익 보이죠? 이거는 동그라미 1번에는 순수익의 의미는 필요 없습니다. 밑에 요건 뭡니다. 안정, 확실, 밑줄. 리언 중간에 계속, 규칙, 밑줄. D컷, 합리, 합법, 밑줄. 리얼, 보통, 일반, 밑줄. 미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장래, 순수익, 밑줄. 자, 무슨 말 하고 싶었냐? 자, 여러분이 이 순수익은 1년 동안 들어올 순수익인데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순 어떻게 계산하느냐? 안정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매년 일정하게 들어올 순수를 계산한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들어오고
그 다음에 1억 들어. 그럼 순수익이 아니다 이 말이지. 이게 5천만 원이 매년 반복적, 계속적, 안정적으로 내년, 내후년 이렇게 5천만 원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 순수익.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 어렵죠. 그래서 원칙은 뭐냐? 원칙은 수익환원법의 순수익은 이게 뭐냐? 원리는 뭐냐? 미래 순수익이에요. 미래에 들어올 걸 예상되는 순수익인데 이걸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계산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안 하고 어쩔 수 없이 순영업소득을 계산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해하시겠죠?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여러분이 원룸을 가지고 있으면 내년에 얼마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내년에 내후년 들어올 걸 반복적으로 들어올 계산해서 넣어야 된다고.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그냥 계산 문제 풀 때는 뭘로 계산한다? 자, 쉽게 말해서 순수익은 순영업소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문제가 요게 되죠. 환원율인데 자 이제 요렇게 우리가 밑줄 그었습니다. 오른쪽에 갑니다. 오른쪽에 보면 환원율이 있어요. 이게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 이해가 좀 안 되긴 합니다. 환원율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두 가지로. 이거는 뭐냐? 자본 수익률과 그럼 자본 회수율, 상각률 이 둘의 합으로 구성돼요. 이 회수율, 이 수익률을 할인율이라고 말하고요. 회수율을 상각률이라고 그래요. 선생님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토지 건물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느냐?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상가 건물에 임대 소득이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와. 그럼 100만 원 딱 쓰기 좋죠? 딱 좋아요. 딱 좋잖아. 쓰기 매달 100만 원씩 들어와. 그걸 30원 받아서 다 써버렸어. 30년 지났어. 돈을 다 썼습니다. 이게 뭐냐? 수익이죠. 100만 원. 자, 30년 지났습니다. 수익은 다 썼고 건물은 30년밖에 못 쓴다 그랬죠? 건물은 어떻게 될까? 없어지겠죠? 그러면 100만 원이 전부 다 수익이 아니잖아. 그렇네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 정확하게는 알지만 예를 들어서 50만 원은 수익이고 50만 원은 건물이 없어진 상각 비용이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렇게 마시겠나요? 그러니까 이 100만 원을 전부 다 수익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거라는 거지. 그 여러분이 상가 있잖아. 그럼 좋다고 다 쓰면 나중에 없어진다니까 돈이. 그러니까 절반은 모아놔야 돼. 그게 뭐냐? 나중에 그 모은 걸 가지고 건물을 살 수 있겠죠. 30년 동안 없어지는 돈. 그게 상각률 할인율. 왜? 그 건물은 상각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환원율은 수익률 비슷하다고 말했죠. 똑같은 거 아닌 게 왜냐?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때문에. 요까지 포함해서 환원율 계산하는 거라. 수익률은 그냥 수익이라는 개념인데 환원율은 거기에다가 상각률까지 계산해야 된다고. 분위기 안 좋아진다 그랬죠. 어려운 거라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편안하게. 자, 그러면 쌤 건물은 이렇게 되는데 토지는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 건물은 이렇게 돼요. 그런데 토지를 볼까요? 토지는 요게 만약에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토지가 임대료가 매달 70만 원씩 들어요. 이거는 70만 원 전부 다 수익이죠. 왜? 상각률이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30년 지나도 토지 그대로 남아 있잖아.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환원율은 달라요. 뭐 때문에 다르죠? 토지는 상각되지 않아요. 토지의 무슨 성질? 토지의 무슨 성질? 부동성, 부정성 이런 거. 영속성이죠. 그렇지. 이제 분위기 이제 감이 와야 되는데 이제 공부하다면 감이 잡히는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환원율은 요런 차이가 존재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익률 플러스 회수율 이렇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수익률 플러스 회수율. 다시 수익률 플러스 회수율. 딱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 볼 건데 교재 볼게요. 네모칸 봅니다. 환원율은 네모칸입니다.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 상각률이다. 밑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밑에 제가 굉장히 친절합니다. 밑에 해설을 했습니다. 자본 수익률이 뭐냐, 상각률은 뭐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익률은 대가로 받은 수익을 말한다. 그 다음에 3번에 회수율은 원금에 대한 회수. 이거는 내용연수 가지고 계산해야 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까지 말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다음 기회에 아셨죠?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놓고 자 이제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이해했고요. 이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 많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 여러분도 이게 좀 이 수익환원법은 이론적으로 굉장히 우수해요. 그렇지만 미래 수익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이 애매하잖아. 얘는 비교 사례가 있잖아. 그죠? 근데 얘는 보이지 않는 미래 수익을 하고 환원해야 되니까 뭔가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거에 대한 학자들마다 다 자기론을 주장한다는 거죠. 왜? 미래 수익을 환원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환원율 구하는 방법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번에 봅니다.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보면 밑줄 것이고 1번 시장 추출법 밑줄. 시장 추출법 밑줄. 이건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되느냐. 왼쪽은 치울게요. 다 했으니까. 요것만 딱 치우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개념으로 사용하게 되느냐 하면 자, 우리가 이 부동산 얼마냐 평가할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이 부동산 임대소득이 5천만 원이 나와요. 5천만 원 나누기 환원율을 할 건데 환원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 부동산 비슷한 게 매매가 된 게 있어. 작년에. 이거 보니까 매매가하고 그 순수익 하다 보니까 환원율, 그 환원율에 적용해. 우리하고 비슷한 부동산의 환원율이 만약에 5%란 말이에요. 그러면 5%, 0.05 우리 부동산 가치가 나오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제목만 밑줄 시장 추출법이라고 말합니다. 즉 시장에서 매매된 사례로 환원율을 추출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조성법, 요소 구성법 밑줄. 요거는 뭐냐? 이거는 어떤 개념? 우리 예전에 요구수율 배운 거 기억나나요? 얘는 무위험률, 얘는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할증을 계산했죠? 무위험률은 은행 이자 1.5%. 거기다 저기 좀 위험한데? 해서 만약에 3.5% 적용했어. 아시겠죠? 그러면 요구수익률 이걸 할인율로 사용해요. 환율로 사용해요. 그게 여기 말하는 조성법입니다. 즉 요구수익률과 계산 방법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밑에 니은에 주었습니다. 순수이율 플러스 위험률.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 계산 문제로 나온 적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언젠가는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중요도가 높은 게 아니니까 쉽게 말해서 요구수익률을 환원율로 사용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요구수익률로 환원한다 이렇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느낌. 자, 세 번째 가장 많이 쓰는 게 3번에 있는 투자결합법입니다. 투자결합법 기억 물리적 투자결합법 밑줄. 자, 이거는 토 동그라미 건 동그라미 따라합니다. 토토건건. 다시 토토건건. 이거 왜 그러냐? 자, 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토지 환원율은 만약에 5%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건물 환원율이 8%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환원율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이 평균을 내야 돼요. 평균인데 우리는 이거에서 가운데 이런 거 안 한다 그랬죠? 결혼의 평균은 항상 무슨 평균이다? 가중평균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뭐냐? 이 건물이 있는데 이 복합 부동산인데 토지와 건물이 어떤 비율이냐? 건물이 70%고 토지가 만약에 30% 이렇게. 그러면 3대 7 곱하기 10분의 3 곱하기 10분의 7. 토지 환원율과 토지 비율. 건물 환원율과 건물 비율. 이게 건이에요. 자, 여기서 다음은 됩니다. 요 계산은 얼마죠? 1.5. 요가 얼마죠? 5.6. 다음 얼마 됩니까? 7.1. 요게 환원율이 되는 거예요. 이 환원율을 여기에 넣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이걸 물리적 투자결합법이라고 합니다. 계산 문제로 가장 잘 나오는 게 요겁니다. 넘어갈게요. 분위기 안 좋아도 할 수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170쪽입니다. 거기 보면 니은 금융적 투자결합법 보셨나요?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말 그대로 금융적으로 투자결합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금융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 요거는 공식법입니다. 지 동그라미 지 그 다음에 저 동그라미 따라합니다. 지지저저. 다시 지지저저. 자,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 환원율 계산할 때 이렇게 토토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얘를 계산할 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이 복합 부동산이 있는데 이 복합 부동산이 만약에 10억이에요. 그런데 내가 투자된 돈이 내 돈이 7억이고 대출이 3억이야. 근데 내 돈, 내가 바라는 수익률은 만약에 내 수익률은 5%예요. 근데 은행에 원리금 갚아가는 게 만약에 8%야. 그러면 내 수익률 5%고 은행 수익률은 8%가 되겠죠. 원리금 상환액?
아시겠죠? 이게 저당상수입니다. 아시죠? 여기다가 5%인 내 수익률에다가 내가 7억이니까 10분의 7. 그 다음에 은행 수익률 8%에다가 은행 비율 3이니까 10분의 3. 그게 뭐죠? 저. 지분 수익에다가 지분 비율. 저당 수익에다가 저당 비율. 자, 같은 게라면 따라할게요. 토, 저. 이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거. 에루드법이라는 게 있는데, 에루드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요. 굉장히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5번, 부채 감당법. 이거는 부채 감당률을 사용합니다. 자, 거기 니은에 보면, 부채 감당률. 이거는 적어져 동그라미 따라합니다. 부저저. 다시 부저저. 이거는 부채 감당률에다가 저당상수와 저당 비율을 곱하는데, 자, 아까 공식 딱 3개 외운 걸 한번 볼게요. 먼저 건 기억나죠? 그 다음에 저 기억나죠?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저인데 이때 이 저저와 이 저저는 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저당상수 저당 비율 같아요. 둘 같은 거기 때문에 요거는 부채 감당률이냐 지분 비율에 따라서 그 판단을 달리하면 됩니다. 아셨죠? 저기는 여기 저저와 여기 저저는 같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계산한다까지 본 거예요. 분위기는 안 좋아지지만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면 되느냐? 자, 12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수익환원법에 평가한 대상 부동산의 가액은 얼마냐? 자, 12번을 제가 어렵게 냈습니다. 그래서 12번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이걸 풀이하는 이유는 이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받아보시고 모르겠으면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아시죠? 편안하게. 자,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12번에 보시면 유효 총소득이 2천만 원 있죠? 영업경비가 160만 원 있죠? 요 둘을 묶으세요. 이걸 뺄 거거든요. 그럼 빼면 뭐가 나올까요? 순수익자 순영업소득이 나오겠죠? 아, 우리는 이거는 이 부동산이 얼마냐 계산할 때 수익환원법은 순수익, 요 순영업소득이죠? 순영업소득에다가 환원율을 나눌 거다 이 말이죠, 이거. 아시겠죠? 이때 순영업소득은 우리에게서 바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영업소득은 2천만 원에서 160만 원을 빼면 됩니다. 그럼 얼마 되죠? 1,840만 원 맞나요? 1,840만 원. 대체적으로 얘는 이렇게 쉽게 줘요. 자, 이제 우리 뭘 해야 되죠? 환원율. 이 환원율 구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환원율이. 언제나 환원율이 좌우합니다. 자, 좀 복잡하지만 차례를 볼게요. 여기서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토지의 환원율을 구할 거예요. 처음이가 장세에 적는 겁니다, 제가. 그 다음에 또 뭘 구할 거냐면 건물의 환원율을 구할 거예요. 토지 환원은 어떻게 되느냐? 자, 아까 토지는 보면 토지는 수익률만 있다 그랬죠? 이해되겠죠? 토지는 자본 수익률만 있어요. 자, 네모 하나 해봅시다. 자본 수익률 몇 프로죠? 그럼 토지 환원율은 8% 끝입니다. 토지 환원율 8% 끝이에요. 자본 수익률만 있으니까. 자, 건물은 뭐냐? 자본 수익률 플러스 회수율이죠. 그죠? 자본 수익률은 8%. 여기에다 플러스 회수율을 해야 돼요. 회수율. 이렇게. 요거는 별게 대단한 게 아니고 자본 수익 플러스 자본 회수율 요걸 말하는 거예요. 회수율을 할 건데 회수율은 다른 말로 상각률이라 그래요. 자, 이제 문제 봅니다. 잔존 연수가 25년이죠. 이 부동산 25년 남았어. 즉 25년 동안 이 감가가 발생한다. 25년 동안 감가니까 그만큼 회수를 해야 돼. 100%를.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느냐? 계산하는 식이 이걸 이렇게 합니다. n분의 1이래요. 식이. 이게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n분의 1이라는 거는 뭐냐? n은 내용연수를 말해요. 잔존 내용연수. 그럼 여기서는 몇 년이죠? 25분의 1이에요. 요 계산은 얼마 나오죠? 0.04가 나오잖아요. 0.4. 그러면 몇 프로가 되느냐? 4%가 되는 거예요. 0.4. 자,
이게 어떤 개념이냐? 이게 25년 동안 없애야 되는데 매년 4% 이렇게 25년 없애면 100%다 없애잖아. 그렇게 계산하는 거는 만약에 50년이 나왔어요. 이렇게 50년이야. 그럼 요 계산하면 0.02 몇 프로죠? 2%죠. 그럼 이때는 50년이면 매년 몇 프로씩? 2%씩 상각하면 50년 상각하면 딱 100% 50년 지나 상각하겠죠? 그렇게 하는 거라. 즉 곱해서 100이다 이 말이 쉽게 말하면.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요 문제 같으면 요번엔 25년이니까 매년 4%씩 상각해야 되겠죠? 상각률이 4%입니다. 즉 결론. 상각률은 내용연수로 계산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요약집 보면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말하고 넘어가서 그렇지? 그런 느낌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건물 환원율 몇 프로 되느냐? 12%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보다 건물의 환원율이 더 커요. 환원율이 크면 좋은 게 아닙니다. 자, 볼게요. 자, 환원율이 크면 클수록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겠죠? 아시겠죠? 낮아지는 겁니다. 요게 크면 요거 낮아지는 거잖아요. 당연히 요거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환원율이 토지 환원율이 더 낮으니까 토지가 더 수익이 높다는 뜻을 해석하십니다. 건물은 수익에다가 상가까지 계산하니까 부동산 가치가 낮은 거예요. 토지가 더 높은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할 건데 지금 토지 환원율 다 나왔어요. 토지 환원율은 몇 프로? 8%. 건물 환원율은 12%. 자, 아까 토토 근거를 해서 이걸 가중평균 할 거예요. 지금. 그러면 토지 환원율 8%, 건물 환원율 12% 이렇게 되는데 자, 구성부를 봅니다. 구성비. 토지 건물과 토지 건물 구성비 7대 3이죠. 곱하기 10분의 7 곱하기 10분의 3 요렇게 계산합니다. 요게 뭐죠? 건이죠.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하느냐? 이걸 종합환원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합환원율 안면 많아야 됩니다. 투자 파트에서 종합환원율 기억나죠? 그게 요겁니다. 분위기 안 좋아지네. 그래요? 하여튼 그래요. 그런 느낌. 자, 그럼 요 계산하는데 요놈 계산하면 5.6 요거는 3.6 둘 다 하면 얼마 나오죠? 9.2가 나오죠. 요놈은 9.2 이게 종합환원율입니다. 9.2 9.2는 소수로 얼마가 됩니까? 0.092 요놈을 여기다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0.092 자, 계산기에서 1840만원 나누기 0.092 계산합니다. 얼마 나오죠?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자, 좀 어려운 문제를 지금 제가 12번에 넣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넣었는데 물론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거 이해하는 게 지금 한 설명드린 게 감지평가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구조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건 좀 힘들긴 한데 만약에 이해가 되었다면 이거보다 어려운 거 없어요. 이해 못하겠네? 그럼 하지 마세요. 이 계산 문제를 안 하면 돼. 아셨죠? 계산 문제 이것도 계산 문제 쉽게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특강을 하거나 보통 이렇게 하면 대체적으로 쉽게 안 하는데 한 번은 이렇게 해야 돼. 한 번은. 한 번이 지금이라. 그래서 지금 하는 건데 나중에 본수업 하거나 하면 이거보다 문제 난이도를 낮추어서 해요. 아셨죠? 한 번만 딱 다루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나온 적이 있거든. 그래서 응급시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주 나온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나와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은 말해야 되는 거니까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프린트물에 하나 풀고 다시 요약적으로 돌아올게요. 이쪽에 7번 한번 봅시다. 7번만 풀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풉니다. 이 풀이 과정이 없죠? 안 넣어놨죠, 제가? 이렇게 넣어놨네. 자, 일단 어려운 방법이니까 7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환원법에 관계된 잘못된 것은 1번입니다. 수익환원법의 순수익은 장래 순수익으로 수익 창조를 의미하지 평가 현재 순수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수익은 미래 수익을 말하는 거 맞아요. 근데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순영업소득을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2번입니다. 물리적 투자법은 소득을 창출하는 능력이 토지 건물이 다르다고 가정해서 부동산의 환원 이율을 토지와 건물을 가중평균으로 계산한다. 맞죠? 자, 지금 보시면 토지와 건물의 환원율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가중평균하는 가정이 토토건건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3번 환원이율이란
대상 물건의 내용 연수 전 기간의 채율을 전제로 한 장기적인 활동에 대한 투자 수익률로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의 합으로 구성된다. 우리 따라했죠? 환원율은 수익률 플러스 회수율 그랬잖아요. 요거 말합니다. 4번.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5번. 환원율이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한다. 아까 말했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개념인지 잡아볼게요. 환원율이 올라가면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 반비례는 거죠. 반비례. 그죠? 내려간다 그래야 되겠죠? 올라간다? 틀렸습니다. 자, 좀 내용 어렵게 냈다는 건 좀 감안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문제는 다 풀었고요. 나머지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푸시면 될 겁니다. 자, 간단하게 한두 개만 정리하고 마칠게요. 힘드시니까. 자, 이제 요거 중요하다는 거 이제 이해했죠?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런 굉장히 잘 나오는 녀석들이고요. 이제 소소한 거 보도록 할게요. 소소한 거, 요런 거 보도록 합시다. 간단한 거. 자,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자, 앞으로 왔다 갔다 죄송하면 앞으로 돌아갑시다. 어디 보느냐? 164쪽입니다. 164쪽에 뭐냐? 적산법, 이걸 할 건데요. 적산법은 뭐냐? 적산법은, 164쪽 중간에 봅니다. 동그라미를 보면 줄 적산법이란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 동그라미에 기대율 동그라미, 기초가액 동그라미, 기대율 동그라미를 곱하여 산정한 기대 수익에 대상물을 계속한 임대하는 필요한 경비 동그라미 를 더하여 임대료를 산정하는 평가 방법을 말한다. 그래서 이걸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기기필. 다시 기기필.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면 적산법은 임대료를 말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원룸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룸의 임대료, 임료가 얼마인지 내가 계산할 거예요. 이걸 할 때 적산법 어떻게 계산하느냐? 금방 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 이 기라는 거 뭐냐? 기초하게 이 원룸이 얼마짜리? 예를 들어서 5억짜리, 10억짜리. 아까 10억짜리야. 원룸이. 내가 10억이면 은행에 맡기는 거 감안해가지고 수익률 바라는 게 있겠죠? 그럼 수익률이 몇 프로냐? 5%에. 그럼 10억에 5% 계산하면 얼마죠?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임대료 받으면 되겠죠? 통탕에서 5천만 원 임대료 받습니다. 그러면 뭐 한 달에 얼마, 방 하나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해서 임대료 5천만 원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5천만 원 받는데 여기에서 전기료, 수도료, 재산세, 뭔가 공과금이 나오잖아. 그럼 또 문제가 생기잖아. 수익자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필요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나온대. 그러면 5천만 원에 1,000만 원 나오면 얼마죠? 6천만 원을 임대료로 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산하죠. 아, 내가 원룸을 가지고 있어. 원룸이 얼마짜리야? 은행 수익보다 한 2배 높게 받을 거야. 그럼 수익이 얼마 나오겠죠? 거기다가 경비 더해가지고 임대료를 막 이렇게 계산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기기필이에요. 기기필 끝. 를 곱하고 더한다. 이렇게 그 밑에 공식도 보면 그렇게 나와있죠.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율 더하기 필요재경비 이렇게 나와있죠. 자, 그래서 적산법은 암기합니다. 뭐만? 필 끝. 이거 보면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 적산법은 기필 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어디 볼 거냐면 우리가 167쪽으로 갑니다. 요거 임대사례 비교법을 보도록 할게요. 임대사례 비교법 167쪽에 밑줄 안 꺼도 됩니다. 포인트만 말할 거니까 167쪽 중간에 비교 방식 임대사례 비교법 보이시나요? 밑줄 끄지 말고 간단히 볼게요. 임대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가치형 수준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그 임대사례 동그라미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에 맞게 사정 보정 밑줄, 시점 수정 밑줄, 가치형 수정 밑줄. 안면 많죠? 솔직히 이건 아까 했던 거래 사례 비교법 똑같지 않나요? 똑같아요. 그리고 뭐냐? 내가 임대료를 임대 사례 비교법으로 구할 때는 우리보다 비슷한 임대료 그거 가져와서 우리 거와 비교해서 계산하는 거야. 어떤 느낌이냐? 우리 부동산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주위 원룸이 많단 말이야. 여기 원룸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야. 100만 원 가지고 우리 걸 비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100만 원이니까 거기다가 가감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방이 좀 좋다. 이거 더하고 빼고 해서 임대료 계산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임대사를 가져온다 잊지 말고 나머지는 동일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죠? 임대사에다가
사시찌개. 그래서 얘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낼 필요가 없죠. 왜? 거래사를 할 줄 알면은 임대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똑같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요걸 할 줄 알면 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요게 더 중요한 게 요걸 내지 요걸 안 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서 나오니까 똑같잖아요. 요거는 아까 했듯이 요거는 거래사례다가 사시찌개, 임대사례다 사시찌개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룰 이유가 없다. 자, 넘어갑니다. 168쪽으로 갑니다. 아니네요. 더 넘어가야 되네. 어디 보느냐 하면은 170쪽이네요. 죄송합니다. 170쪽에. 자, 뭐가 있냐? 수익 분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이것도 임대료를 계산합니다. 임대료인데 쉬워요. 수익 분석법. 자, 동그라미 1번 표시하지 말고 제가 볼게요. 총수입을 분석하여 이 대상 임대 부동산에 기록되는 순수익의 필요경비를 가산하여 요것만 밑줄. 순수익의 필요경비를 가산하여 밑줄. 느낌만 잡으시면 돼요. 나는 이 부동산에 순수익 한 5천만 원 발해. 순수익이에요. 경비가 한 1,000만 원 있어. 6천만. 이게 임대료야. 아까 했던 거하고 적사법 비슷하지 않나요? 네, 그놈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5분만에 설명이 끝나요.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오는 거라. 나올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건 뭐죠? 요놈입니다. 오늘 수업이 좀 어렵다, 그죠? 어떡하나 어려워서. 여튼 오늘 내용이 좀 대단히 방대하고 힘든 내용을 좀 많이 다뤘습니다. 여튼 좀 내용이 그렇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자, 우리는 어디까지 다뤘냐면은 그래도 밑에 갈라다가 170쪽에 9번 요거 갈라다가 눈빛을 보니까 하면 안 될 것 같아. 분위기가 안 좋아 지금. 눈빛이 안 좋아. 하면 원성이 생길 것 같아. 그래서 원래는 이거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딱 여기까지 딱 지도권 맞는데 분위기가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어차피 그렇게 다음 주 합시다. 아셨죠? 다음 주 할 테니까 끝나면 바로 다음 주 시험부터 다시 들어갈 겁니다. 여하튼 다음 주 1시간 정도 하면 끝나겠죠? 끝나고 나면 우리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여하튼 우리 이제 집에서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는데 기초문제 하셨으면 있으면 여기 관계를 먼저 좀 풀어보시고 안 되면 폰으로 가르쳐 드렸잖아요. 활발히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